네, 이번 주 뉴스를 미리 내다보는 한 주의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보관, 오늘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줄 예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기상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국정감사는 2주차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의혹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서울시 교육감과 또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네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블랙홀. 여전히 블랙홀.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원래 그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심의가 열리잖아요. 네,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왜 연결이 되냐면 국정감사는 모든 자료를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예산 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산 심의에도 도움이 되고 입법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국정에 견제를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번엔 완전히 정쟁. 그러니까 블랙홀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 두 키워드로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요. 네. 전 상임위가 아마 다 얽히는 것 하나씩 같아요. 다 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생에 대한 어떤 국정과 관련된 운영, 뭐 견제 이런 것도 없고 예산 심의의 자료도 없고 이런 블랙홀의 그 아주 그 특화된 이번 주가 될 거예요. 공수처라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16일에 선거. 재보궐선거. 이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죽고 살기 정쟁이 낳은 지역 정치의 중앙 정치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초단체장 선거 몇 개의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당이 안 뛰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뭐 지역 선거로 그렇죠. 치러지겠죠. 그렇죠. 지역에 당대표까지 나서진 않겠죠. 그렇죠. 당대표와 최고위원과 전 당이 죽고 살기로 달려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달라졌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완전히 정권 심판론이 됐잖아요. 네. 이번엔 뭐 더 많은 의미를 부여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의미가 부여되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는 목요일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궐선거 지원에 여야 대표가 주말 동안 상당히 좀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부산을 주로 찾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데 여기서 뭐 선거 유세도 선거 유세지만 그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언급해서 주말 내내 이게 좀 시끄러웠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의도를 하고 던진 이슈다 이렇게 봐야겠죠?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그 비판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비판할 때 사실 금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레드라인. 즉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여론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일부 김건희 여사 라인 뭐 이런 식의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적 쇄신이라는 말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 예전 같으면 쉽지 않고 또 그랬다가는 대통령실이 난리가 나죠.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 임명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지금 치받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공식 입장은 뭐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있고. 친윤 의원들이 이제 대신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하거나 또 한 대표를 비판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술적인 측면, 즉 부산 금정 선거가 상당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어떤 학습 효과?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때 일단 2조 심판론으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맞섰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또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된 1시간 이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설 때마다 무엇인가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금정 선거도 사실상 상당히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과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들 이 부분과 확실히 거리를 두면서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보다 더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해야 된다. 회피할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십상시 발언. 김대남이라는 전 선임 행정관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십상시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표현이에요. 뭐 그 공개된 녹취에서는 실명도 거론했다 보니까 뭐 성은 공개라고 뭐 땡땡 이런 식으로까지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언론에서 뭐 4명 정도 지목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명이고 뭐 7명이란 얘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언급되니까 이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특종을 했었잖아요. 예. 문건 특종을 했는데 네. 그때 십상시 발언이 나오고 정윤회 문건 특종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됐죠? 마지막엔 탄핵의 어떤 뭐 단초 같이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조금 이제 국민적인 의혹은 시작이 그렇죠. 됐다라고 비선 볼 수 실세가 있는 누구냐. 거니까 이게 화두가 비선이 됐습니다. 있는 것 같다. 예, 예. 근데 뭐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얘기한 용산 십상시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대표되는데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뭐 몇 명 뭐 얘기가 떠돌고 있긴 합니다. 뭐 행정관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제를 해야 될 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십상시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예. 이를테면 장성철 지금 평론가 네. 그 10명 중에 장성철 평론가 당시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아니었고. 아니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목되는 사람이 다는 아니었을 거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단서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부각이 되는 사람들이 저거예요. 박영선 총리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 그때 당시에 아침 새벽에 TV조선에 전화를 걸고 YTN에 전화 건 사람들. 그 출신. 그러니까 TV조선 출신과 YTN 출신이 각각 자기가 나온 언론사에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전화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화를 하면서 특종을 건넸다 하는 두 사람이 지목이 되겠죠. 그 두 사람은 부인은 하진 않아요. 자신들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후배들이 전화 왔기 때문에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도 사실 대통령실 공식 라인은 그 보도는 오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그분들은 또 뒤에서는 계속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해주는 바람에 그때 기자들도 뭔가 다른 라인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음주운전. 예. 왜 음주운전 키워드를 갖고 나왔냐면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그 실세라고 했던 비서관 하나가 음주운전했는데 잘렸어요. 예. 바로 한 달 내로 잘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한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는데 1개월 정직으로. 정직 2개월인가요? 아무튼 정직을 받고 경징계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뭐 그렇죠. 완전히 뭐 파면해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데미지가. 예. 알겠습니다. 뭐 슬쩍 말씀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전혀 일들이. 저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고요. 예. 근데 일단은 대통령실이 침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호응할 가능성도 별로 커 보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야지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 대표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구나 할 텐데 그냥 침묵한다는 거는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까 전술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술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이 있는데 전술적 측면은 이번 전투에서 어쨌든 이겨야 된다. 즉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이제 전략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대표와 당의 지지율이 사실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전략적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의 어떤 앞으로 있을 몇 번의 어떤 전쟁을 치러내는데 계속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전술적 측면에서 이번 재보궐의 하나의 어떤 소재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끝까지 답을 얻어낸다라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어떤 뭐랄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하나의 어떤 기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제.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독대 앞두고 좀 약간의 빌드업 차원에서 좀 하는 거다.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랐어 좀 전에. 빌드업. 네. 근데 독대가 이 정도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참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독대가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빌드업 말씀하셨잖아요. 서너 차례 계속 에스컬레이트 됐어요. 대통령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소재만 딱딱딱딱 해서 처음에는 공개행보 자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결과를 내라. 예, 검찰한테 뭐 대고. 기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로 해석이 되죠.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그때 대통령실이 뭐 응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시 대통령실도 재보궐과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에 응대를 했다가 재보궐 패배의 책임을 또 자신들이 가져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화약고가 하나 터졌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과 명태균 지금 예. 그 뭐랄까 정치 브로커라고 예. 표현하고 싶은데 명태균 씨. 이 두 사람의 워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에 지금 그 이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 지금 현재거든요. 근데 예. 독대는 무슨 여쭤보셨는데 독대는 두 가지가 지금 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름이 될 거예요. 하나는 선거 결과. 그래서 선거 이후에 만나자는 건 선거 결과에 따라서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선거 결과가 만약에 그러니까 강화와 금정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지율의 추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 대표 어떤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은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진다, 디커플링이 된다. 예.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되게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당내에 친한이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과 이를 전부 다 고려해야 독대 여부를 할 수가 있다. 일단 선거 결과까지도 좀 지켜보고 네.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좀 볼 것 같네요. 네. 지금 국감이 한창 여야 공방으로 치열한 상황인데 특히 가장 치열한 그 상임위 하면은 법사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공수처를 상대로 하고 18일 금요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정말로 그냥 다걸기를 하고 여야가 맞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는 야당도 너무너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수사를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공천 개입을 지금 완전히 드러내겠다라는 것이고 또 여당도 만만치 않아요. 최상병 특검법 전에 공수처가 결과를 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가 결과를 지금까지 안 내기 안 내고 때문에 있어서. 특검법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못하니까 결과 빨리 내라라고 이제 호통을 칠 수가 있고 행안위 또 좀 중요해요. 행안위는 이제 코나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화폐 특혜와 관련된 부분을 여당이 물고 늘어질 거고 야당은 그걸 굉장히 많이 방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역화폐법이라든지 뭐 그런 그 25만 원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뭐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근데 두 가지 다 이재명 대 김건희 초유의 대통령 부인과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네. 거의 맞서는 예. 그런 국감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슈는 다 묻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둘만 남은 것 같은데 재보선 얘기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청장 군수 뽑고 서울시 교육감 뽑고 이 정도 선거인데 네네. 전국적인 선거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지역은 뭐 여기 같은데 전남,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대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킬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진짜 모르겠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3파전이 됐어요. 네. 예, 지금 그 직전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양강 구도였거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예. 정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세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보당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진보당 3명에 불과하고 이쪽은 12명, 이쪽은 그래도 170몇 명이니까 네. 2명이니까.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진보당의 약진이 너무 두드러지더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결과도 나왔더라. 네. 그러니까 진보당이 전체적으로 그냥 돌발 변수 정도가 아닌 상수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3파전이 됐어요. 완전히 3파전. 3파전. 어느 쪽이 뭐 우위에 설지 모르는 상황인데 진보당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양강 구도로 혹시나 한쪽이 상처를 입을 상황이 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양강과 곡성 선거에서 한쪽이라도 패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헤드라인이 호남의 민심은 조국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었다. 이런 예. 식의 헤드라인이 달릴 것을 우려했거든요. 네. 왜? 지난번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을 졌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금 벌써부터 후보감들이 조국당에 줄을 서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도 들릴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어쨌든 진보당이 어떤 전략이냐. 정말 지상전. 한 수개월 전부터 어쨌든 전 당원들이 전부 다 가서 반일도 도와드리고 뭐 정말 뭐 전선 고쳐드리고 하면서 진짜 훑고 다녔대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근데 이게 거의 뭐 3파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다. 근데 이미 단초는 있어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전주울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후보, 그 의원이 된 당선된 후보가 인지도도 없었고 정말 몰랐는데 의외로 어쨌든 당선이 된 게 물론 이제 민주당 공천은 안 했지만 진짜 훑고 다녔대요. 진보당 후보들이 예. 확실히 선거를 할 때는 이제 바닥 민심부터 잡기 위해서 엄청 밀착해서 네네. 선거운동을 하는군요. 네네. 그럼 여기는 영광 같은 경우는 3파전이니까 이제 어느 당이 가져갈 거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구도인 것 같고. 근데 부산 금정구청장도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5번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전 투표율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전 투표율은 와 정말 역대 사전 투표율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어요. 40% 넘었잖아요. 영광. 뭐 곡성. 거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까지는 대선이었어요.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지선. 네. 재보궐은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원래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40%를 넘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고. 43.06%니까. 내가 뛰어들어서 이 선거를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 뭐 정치 효능감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딱 그쪽에 모여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정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대. 왜 생각보다는이냐면 이쪽은 두 가지. 그러니까 단일화 때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단일화 이후에 예. 이제 단일화된 후보의 여론조사가 높아졌고 두 번째는 양당 그러니까 조국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서 가거든요. 네. 아마 횟수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찾아갔을 거예요. 금정구를. 그러면 그만큼 주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손도 잡고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안타깝다기보다는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건 민주당 쪽이 좀 안타까울 게 바람 문제거든요. 바람. 조직 대 바람이에요. 예. 조직은 어차피 금정구는 국민의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지금까지 지자체 선거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뺏기고 다 가져갔으므로. 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어차피 사전투표율이 낮더라도 예. 낮을수록 이 조직이 탄탄한 쪽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총력을 기울이고 단일화까지 했는데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예상한 만큼의 그 뭐랄까요 바람이 안 불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지금 이제 당 대표들이 내려가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도 내기는 내지만 이재명 대표 문제를 조금 이제 부각을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연일 대통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게 탄핵 운운은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술 먹은 선장에 좀 비유하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일단 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약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론은 좀 가라앉히고 이게 확실히 좀 이제 야당 심판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봐라라고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계속 화면을 주는 거고 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을 보지 말고 날 봐라 하는 네. 거고 이렇게 이 3자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수위를 높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실 공격을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네. 희석시키고 자신도 어느 정도 동참하면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그 구도, 자신이 이야기할수록 좀 힘을 뺄 수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2대1 구도로 마치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다 대통령실을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본인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민심을 조금 받들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네네. 오히려 야당의 공격에 힘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예.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메시지가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요. 네. 이 금정구청장이라든지 강화군수 선거에서 네. 뭐 하나라도 좀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못했을 때 네네. 상당한 좀 공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 총선 끝나고 예. 나서 누구 책임이냐 갖고 굉장히 그 크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아직도 좀 있죠.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예. 현재 진행이죠. 네. 근데 지금은 오롯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책임을요?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쌓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상수지 변수는 아니었고,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돌발 변수들. 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대응했다 한다면 유난 갈등이 되잖아요. 그 네. 유난 갈등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졌을 때, 패배했을 때는 아마도 책임 비율이 7대3 정도. 뭐 한동훈 대표 쪽이 더 많이 가기니까, 특히나 금정 같은 경우는 부산 낙동강 벨트의 동부. 네. 완전히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전통적이고 또 여러 지역구 중에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게 금정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물을 한 잔 드시고 네네, 예. 오늘 또 너무 속도감 있게 말씀 분석을 해주시느라고 최근에 또 부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그리고 야당 의원의 막말이 좀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게 주말 내내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좀 집중 공세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재선거인 거잖아요. 그 전임 구청장의 재직 중 순직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건데 이거를 혈세 낭비다라고 지적을 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패륜적인 언행이다라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선거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막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네. 의원이 사실 금정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네 곳인데, 그러니까 호남의 두 곳과 강화, 부산 이 서로 그러니까 그 텃밭이라고 표현되는 이쪽은 민주당, 이쪽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데 어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해요. 영광과 곡성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재선을 치렀는데 예. 곡성은 민주당 소속이고 영광은 무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강화와 금정은 두 분 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셨어요. 예. 한 분은 지병이고 한 분은 뇌출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당과 야당으로 얘기할 때 여당 책임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그 지병이나 혹은 네. 뇌출혈이고 예. 이쪽 야당 쪽 그 영광 곡성은 어쨌든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을 했으니까 예.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탈당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영배 의원의 이야기는 차라리 부메랑이 된 셈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 야당에서 후보를 낸 호남 지역 단체장들만 좀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곡성 민주당 출신이니까. 네. 곡성 같은 경우는 그럼 곡성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곡성이 어떻게 후보를 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금정은 좀 심했어요. 강화는 어찌됐든 지병이 계속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은 갑작스럽게 뇌출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군요. 일하다가 예.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유족들의 어떤 그런 이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악재 중에 악재는 맞죠. 이게 중앙 정치에서는 그냥 워낙 좀 센 막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한번 듣고 지나간다 쳐도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규모가 예. 크지 않은 어떤 선거이다 보니까 그렇고 네. 얼마나 이게 지금 뜨겁게 생각했느냐. 민주당이 바로
윤리심판원을 열었잖아요. 네. 연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네. 정도로 좀 뭐랄까 이 선거에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민주당도 느낀 거죠. 예.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고 잠깐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야 후보들이 좀 오차범위 내로 접전 벌이는 이런 결과들도 나왔었는데 조국 대표가 그동안은 영광에 집중하느라 일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여기 출연하시는 평론가나 정치인분들이 예상하시기로는 조국 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돕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일단 부산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의 어떤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조국 대표가 나서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절박하게 돌아간다. 굉장히 판세가 네. 쉽지 않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조국 대표가 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지금 다 끈을 집어내서라도 이겨야 된다. 단일화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내려갔는데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물론 이제 영광 곡성보다는 데미지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요 이 보도 자료도 내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다가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앞으로 11월 위기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무엇인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해요. 네. 영광과 곡성은 지키는 거지만 금정은 탈취하는 거다. 예. 따내는 거다. 가져오는 거니까. 의미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거나 혹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한테 손을 안 내밀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내가 온전히 오롯이 나의 힘이다. 부산에서 지난번 총선 때 사실 부산을 그렇게까지 주력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좀 나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그러니까 총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조국 대표를 내려오게 한 건 그만큼 조국 대표한테 뭔가를 또 나중에 빚을 진 거예요. 뭔가를 또 내줘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도움을 불구하고,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다.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이게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중앙 정치인들이 다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저도 저랑은 사실 관련 있는 건 서울시 교육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관심이 높아져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주로 전남 영광이랑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만 얘기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인천 강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여야 후보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안상수 전 대표 이분이 또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보수표 분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법도 한데 네네. 거기는 분위기가 괜찮은가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강화보다는 훨씬 금정이 많이 가잖아요. 예. 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안상수 시장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의 그 출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처음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안상수 전 시장이 예. 시장도 오래 하고 또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예. 그런데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똑같았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후보는 그때도 나온 한현희 후보 똑같은 사람인데 지난번 지방선거에 보수가 분열이 됐어요. 네. 기존에 국민의힘에 나온 후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나올 후보가 서로 그 경선을 벌이다가 자격 논란을 빚으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후보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그걸 문제 제기한 후보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예.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쪽 후보가 둘이 나오고 저쪽은 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됐냐면 1등이 47%, 2등이 한현희 후보 36%, 3등 그러니까 표를 갈라먹을 후보가 17% 정도로 해서 47%로 몰아줬거든요. 네. 이 지역의 특성이에요. 이 지역의 특성이 워낙에 접경지고 황해도에서 지금 피난 나온 분들이 많고 네. 안보의식이 굉장히 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을 지지해야 된다.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예. 이런 이런 흐름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오히려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네. 당을 좀 어떻게 좀 네네. 보수 정당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민심이 좀 있는 네네. 지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